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전선입니다. 오늘은 간첩의 얘기입니다. 지금 간첩 김동식의 대남 정치 공작에 대해서 좀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완결편입니다. 오늘은 2차 침투, 김동식이가 1995년에 2차 침투를 해서 2개월 동안 암행하면서 소위 거무될 때까지 소위 장했던 이런 그 정치 공작 실상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1990년 1차 침투를 해서 5개월 동안 국내에 머물면서 성공적으로 정치 공작을 수행하고 북한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 복귀를 해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공화국 영웅증과 국기훈장 1급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5년 동안 재교육을 통해서 1995년에 2차 침투를 하게 됩니다. 1995년 8월 29일 날 오후 2시에 남포 해상 연락소를 출발합니다. 간첩선을 타고 출발해서, 물론 이 간첩선은 어선으로, 일반 어선으로 유장을 해놨죠. 그러나 그 일반 어선과는 달리 그 안에 고성능 엔진이 2개나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됐을 때 최대 시속이 40km를 돌 수 있는, 40km를 돌 수 있는 그러한 고성능 그 간첩선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간첩선의 자선 반잠수정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산동반도로 갑니다. 산동반도에 가서 거기서 이미 대기하고 있던 공작선으로부터 소위 유류, 기름이죠. 기름부터 시작해서 생필품, 각종 공작 관련 장비를 식수라든지 보호증을 받아가지고 산동반도에서 쭉 공해상을 타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공해상으로 쭉 내려와서 제주 해상 그 공해상 이 옆에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려와서 제주 해상에서 이 공해상에서 일단 이 간첩 모선이 정막을 하고, 거기서 자선인 반잠수정을 타고 거기에 안내조 2명하고 그 다음에 직접 침투하는 이 김동식 일당, 김동식과 박광남 이 2명의 공작원이 다투냈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 영해로 이제 들어갑니다. 공해상에서 반잠수정을 타고. 그래서 서귀포 해안 400m 전방에서 반잠수정에서 내려가지고 안내조의 도움을 받아서 400여 미터를 수영으로 헤엄을 쳐서 제주 해안으로 가서 바로 이제 그 서귀포 쪽으로 침투를 합니다. 침투를 하고 이제 안내조 2명한테 안착부호를 갖다가, 안착부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안착부호를 갖다 알려주면서 바로 이제 뒤로 빠진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 침투해서 서귀포에서 제주에 가서, 제주에서 소위 그 데모크라시아로 하는 그 배를 타고 목포로 와서, 목포에서 이제 서대전으로 갑니다. 서대전에서 또 익히고, 그 다음에 양양수산역에 가서 1차 침투 때 그 드보크에다가 매몰시킨, 드보크는 뭐냐면 그 무인함입니다. 이 드보크를 찾아서 거기에 매설된 장비를 갖다가 찾아서 다른 곳에 옮겼죠. 그리고 이제 서울로 옵니다. 그래서 서울로 와서 하는데, 이때 그 김동식이가 이제 조장으로 왔습니다. 1차 침투 때는 조원으로 왔지만 이 김동식이가 조장이고 조원은 박광남입니다. 이 박광남 2명이 이제 하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둘은 주민등록을 각자 2개씩 갖고 왔습니다. 한 사람당. 그래서 이 김동식이는 박광성하고 이상호이라는 주민등록증을 가졌는데, 실제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실제 존재하는 이 주민등록 정보를 알아가지고 북한에서 정교하게 주민등록증을 유지했어요. 과거 간첩들은 국내에서 습득한 주민등록증에다가 사진만 오래 붙여갖고 딱 붙여놨는데, 이번 이 김동식 같은 경우에는 각자 2개씩 4개의 주민등록증을 가져왔는데 다 북한에서 만든 겁니다. 똑같이 정교하게 인쇄를 해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박광남이는 박광남 장병철이라는 이러한 국내에 거주하는 신분을 도용한 거죠. 주민등록증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어요. 여기 좀 옆에 사진 자료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 안착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북한에서 내려올 때 세 가지 임무를 받았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15년 동안 1980년에 난파돼서 15년 동안 암약하고 있는 그 간첩을 접선해서 대동 월북시키라고 그랬어요. 대동 복귀시키는 거죠. 만약에 이 고정 간첩이 만약에 선이 샜다, 쉽게 말하면 변절을 해서 전향했거나 또는 그 배신의 징후가 보이면 죽여라, 파괴시키라고 그랬습니다. 현장에서. 그러한 인물을 두고 내려갔죠.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첫 번째 15년 동안 암약한 간첩의 그 대후가 봉화선 1호입니다. 이 봉화선 1호한테 포섭당한 고봉산이라는 대우를 가진 간첩을 접선해서 이 고봉산이가 당시 야당 정치인, 고위 정치인과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고봉산을 통해서 유력한 정치인을 갖다가 만나고 포섭을 하고 비상연락선을 확보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요새 말하는 386이죠. 386 운동권. 예. 지도자들을 갖다 포섭해가지고 이제 지하당을 구축하라. 이 세 가지 소위 지령을 받고 내려온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이제 집중 공작한 게 뭐냐? 그 당시 1980년대 이른바 386 운동권 소위 그 지도자들을 갖다 포섭하라.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올 때 10명을 갖다가 포섭 대상 10명의 명단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명단을 작성했느냐? 그 당시 국내에 있는 말지나 길지 운동권 상의 잡지를 보고 거기에 북한의 우호적인 기사를 쓰고 하는 인물들을 지속적으로 성향 분석을 해가지고 북한 대남공작 지도부에서 누구누구를 포섭하라고 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그 포섭 대상자의 일부는 이미 북한하고 맥이 닿았다는 말도 했어요. 자, 그런데 요새 김정수 씨가 사안이 이제 심각하니까 일체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해는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그 10명 북한에서 포섭하라고 쉽게 말하면 그 지령받고 내려온 7명을 접선했습니다. 7명을 접선했는데 이 접선자들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허인혜 씨입니다. 허인혜 씨. 이 허인혜는 그 고려대학교 삼민특 위원장 출신의 운동권, 나름대로 운동권의 거물급이죠. 그래서 허인혜 씨를 만납니다. 당시 허인혜 씨는 그 전자상가에서 그 전자 대리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동에서 허인혜 씨 전화를 알아가지고 만났습니다. 허인혜 씨를 2번 만났어요. 1차로 만나서 자기가 북에서 왔다는 것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밝혔더니 허인혜 씨가 하는 얘기가 2가지를 물어봤죠. 2가지를. 그게 바로 이제 조국 광복회, 바로 김일성이가 항일 무장투쟁 시대에 만들었던 반일 지하 통일연설입니다. 이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조국 광복회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북한 당국이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사를 쉽게 말하면 날조 왜곡해서 선전하고 있는 건데 북한 사람들은 다 그걸 믿고 있죠. 정말로. 그러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공작원이라면 조광을 모르면 조국 광복회를 모르면 안 됩니다. 조광 하니까 김동수 씨가 쫙 설명해 줬어요. 2번째, 트드를 아느냐? 야, 트드가 뭐냐? 북한이 역사 조작한 김일성의 항일 무장타에서 트드는 타도, 드는 도입니다. 타도 제국주의 동맹이라는 반일 소위 그 지하혁명 조직의 약칭이 바로 트드입니다. 타도 제국주의 동맹. 이것도 북한 공작원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김일성, 김정일의 혁명 역사를 50시간 이상 학습하는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북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조광을 아느냐? 트드를 아느냐? 김동수 씨가 그걸 모를 리가 있나요? 쫙 설명하니까 믿었죠. 아, 정말 북에서 나왔구나. 그래서 헤어지면서 앞으로 연락을 좀 하자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호출기죠. 삐삐랑 호출, 지금까지 휴대전화 없었으니까 삐삐 번호를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네가 연락받을 때 그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적고 끝에다가 7942를 넣어라. 그럼 내가 뭔지 알겠다. 7942가 뭐냐면 너와 나는 친구 사이다. 그런 의미로 7942를 꼭 뒤에다가 호출번호 뒤에다가 붙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허인혜 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차 만남을 하죠. 2차 만남을 해서 794일을 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허인혜 씨를 포섭하려고 했는데 허인혜 씨가 이제 충분히 거기에는 동감하면서 북한과 같이 힘을 합쳐서 조국 통일을 하자는 이 대목에서는 웬일인지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난색을 표명해서 결국은 허인혜 씨를 완전히 포섭하는데 실패했죠. 결국 허인혜 씨는 나중에 소위 국가보안법상 불구치죄, 간첩을 만났는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불구치죄로 실형을 받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허인혜 씨의 반응입니다. 자, 두 번째에 누구를 만났느냐?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게 바로 함흥경입니다. 여러분, 미 문화원 사건, 1980년 미 문화원 사건의 주범이죠. 당시 함흥경 씨는 나이가 31이었고요. 그 민족회의 조직부장을 맡고 있었어요. 민족회의란 재단체. 그래서 이 함흥경일도 수송 끝에 접선을 합니다. 접선을 해가지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 북에서 왔다. 함진영 조국 통일 사업하자. 그랬더니 함흥경 씨 반응이 의외였죠. 이제 나 당신하고 별을 만나고 싶지 않다. 이 얘기 해주셨다. 왜? 지금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김동식을 만난 그 당시 운동권 인사들은 진짜 김동식이가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라고 믿었으면 이러한 반응을 안 보이는데 다들 어떤 반응이었냐면 김동식이가 북한 간첩이 아니라 당시 안기부라든지 또는 경찰이라든지 또는 보안사 같은 대공시가 수사기관에서 자기를 떠보려고 북에서 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를 봐가지고 또 올가미를 씌우지 않을까라는 그 걱정 때문에 다들 극렬하게 반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함흥경 씨하고 이제 계속 시자를 붙인 이유는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만난 게 지금 이번에 통일부 장관이 된 바로 이인영 씨입니다. 당시 이인영 씨가 31살이었어요. 1995년에. 그때 전대협 동회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전대협 역대 회장단들이 모인 그 단체가 전대협 동회인데 이 전대협 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인영을 만났죠. 이인영을 만나가지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북한에서 왔다고 밝히면서 우리 이선영과 같이 통일 사업을 하자고 했는데 막 격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 도대체 정신병자냐? 당신 보안사냐? 안기부냐? 경찰이냐? 나를 왜 이렇게 떠보려고 하느냐 하면서 화를 내고 이제 자리를 떠가지고 이인영 씨도 포섭에 실패를 했습니다. 일단 만났죠. 자, 그 다음에 만난 게 뭐냐? 바로 우상호입니다. 우상호. 그때 나이가 33세고 청년 정보문화센터 소장이었어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 하고 있죠. 우상호. 우상호를 만났습니다. 우상호를 만났는데 통일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자고 만났는데 이 포섭을 기도했으나 또 반대를 했어요. 자, 이 네 명은 말이죠. 재밌는 게 뭐냐면 신고를 안 했습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자기가 북한에서 내려온 사업이라는 것을 밝혔을 때 그 사람과 통일 사업을 쉽게 말하면 같은 지하당 공작을 같이 하기 싫다라고 거절했으면 바로 관계 단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어요. 이분들은. 왜 신고를 안 했을까요? 제가 생각한 바가 있지만은 그것은 제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생각으로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신고를 안 했는지. 자, 다섯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광주에 내려갔습니다. 정동련, 광주 전남 연합 의장입니다. 당시 나이는 이 사람도 나이가 많습니다. 52세였어요. 그래서 이 정동련 씨를 만나가지고 나 조선노동당 당원이다. 북에서 왔다. 같이 일을 하자. 이 선생님의 민주화운동 업적을 높이 평가한다. 그랬더니 반응이 뭐냐? 너 정신이 없냐? 너 수사기관에 너 뿌락치 아니냐? 나를 어떻게 보고 나한테 그딴 장난을 하느냐? 하면서 거절을 했죠. 거절을 했어요. 또 이제 포섭에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정동영 씨는 바로 신고를 하지 않고 하루 동안 기다리다가 그 다음날 당국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 재미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한강우. 이분은 그때 당시 나이가 37세입니다. 전 민중당
광주 동구위원장이었어요. 광주, 전라남도 광주. 9월 25일 날 만났습니다. 김동식이가. 만나서 똑같은 방식인데, 이때 황강우 씨는 주사파가 아니에요. PD 결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막스 레닌 결이었는데, 이제 북에서 왔다 오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포섭을 기도하자, 나는 주체사상과 10년 동안 싸운 사람이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주체사상하고 다른 막스 레닌 결, PD 결이었거든요. 하면서 나 당신 볼 일 없다 라고 하고, 이분도 그 다음날 신고를 했어요. 9월 26일 날. 그 다음에 고은 씨입니다. 고은, 시인 고은 아시죠? 나이가 62세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바로 이 고은이라는 사람이 북한에서 말하는 고봉산입니다. 고봉산. 대우가 고봉산. 이게 이제 소위 그 봉화산 1호가 포섭했다는 사람이 이 고은인데, 대우를 고봉산을 했는데 포섭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이 일을 했죠. 그랬더니 전혀 그 봉화산 1호죠. 이 자원 스님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동안 북한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가지고 확인하는데 영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을 도와주라는 당의 명령을 받고 왔다라고 이제 하자, 당신들 도움받을 이유 없으니 빨리 가라 하고 만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10월 1일 날 당국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했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요. 여기서 재미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직접 와서 북한에서 포섭 대상자 명단을 가지고 내려와서 만난 사람들 중에 바로 4명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신고를 했죠. 자, 그런데 벌써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 운동권 사이에서는 교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에서 왔다는 놈이 갑자기 날 만나자고 하는데 너한테는 소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교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제 이게 판단인데, 자기들끼리는 이거 아무래도 우리를 떠보려고 하는 우리 측 그 대공수사기관에 아무래도 장난일 같다. 잘못하면 말려든다. 응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들은 사람들은 신고를 해야 된다. 왜냐면 간첩이라고 내려왔는데 신고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분들의 그 행적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일단 다 포섭을 다 거절했기 때문에 문제를 삼을 수 없지만은, 북한에서 그 많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특정인을 거론해 가지고 포섭 대상자로 봤다는 것은 그분들의 신원 사항을 다 파악해서 그분들의 정치 성향이라든지 그분이 평소에 활동 사항이라든지 쓴 글 등을 봐서 북한이 우호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조국 해방전선에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접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또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북한이 그 당사자들을 포섭 대상자로 지목했다는 것은 이 멀쩡한 유동률을 갖다 북한이 포섭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다 북한이 우호적이고 그동안의 한 전대 활동이라든지 386 활동들에 대한 분석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포섭 기도를 한 건데, 여기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가능성은 이미 북한과 연계가 됐다고 한다면은 바로 북한 상층으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북에서 왔다 오면서 접선을 협력을 요구하니까 경계가 될 거 아닙니까? 북한으로 사전에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그런 방식도 하나 있을 겁니다. 특히 당시 그 전국연합의 사무처장이었던 그 박충렬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나중에 이제 국가보안법 구성이 됐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서 제가 특정인을 제가 거론하지 않겠지만은 이 김태년 씨라든지 박충렬 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초기 김동식 씨가 증언하기에 무전기를 교체해 주려고 신형 무전기로 교체해 주려고 했던 그런 진술을 받았으나 나중에 다 그 재판 과정에서는 이걸 입증할 길이 없어가지고 무죄를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소위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을 다 받은 일이 있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끼리 가지고 오늘 아주 결론을 냅시다. 자, 장비를 보면 재밌습니다. 2개월 동안 단기 공작하러 내려왔는데
공작금을 직접 가져온 게 4만 5천 달러에다가 여기 국내에 있던 2만 달러에 해서 거의 한 6만 5천 달러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돈 400만 원. 그러니까 2개월 동안 단기 공작으로 내려온 간첩이 무려 7천만 원 정도의 우리 지금 현재 화폐 가치로 7천만 원 정도의 공작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 공작금이 어떻게 배분됐느냐? 다 이제 여기저기 배분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말이죠. 무전기가 13개가 나옵니다. 직접 김동식이가 직접 침투할 때 가져온 6개뿐만 아니라 다른 간첩들이 이미 다른 그 무인 포스트, 매설제다 매설은 더보크의 매설은 장비까지 합치니까 나오고 무전기가 13대가 나왔죠. 그 다음에 권총, 실탄, 독총 이게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간첩으로서 통신 재음표라든지 다 나왔죠. 옆에 있는 이 그림을 좀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바로 이 김동식이나 박광남이는 북한의 대남 공작에서 새세대 공작원입니다. 새세대. 그러니까 1980년대에 김정일이가 이 대남 공작원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다. 이제 젊은 신세들 혁명 사상이 뛰어난 혁명 유가족 자녀 중에서 새세대 공작원을 선발해서 양성해서 공작에 활용하라 해서 나온 그 새세대 공작원 출신의 바로 이 김동식하고 박광남입니다. 두 번째, 이 90년대 중반이 되니까요, 북한이 대남 공작이 매우 공세적입니다. 아니 내놓고 나 북한에서 왔다라고. 왜? 남한의 386 운동권 핵심 지휘부들은 자기 동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판단을. 그러니까 낮은 단계에서의 포섭 원칙을 버리고 처음부터 북한에서 왔다고 당당하게 말을 하면서 접근한 겁니다. 이것만 봐도 북한의 대남 공작이 얼마나 공세적이다, 우리가 볼 때는 무모한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저변에는 국내 운동권 상층부에 대한 자신감, 우리가 동지다, 동지적 연대가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북한이 이러한 대남 공작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86 운동권 중에 신고를 안 하는 사람들, 이 안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생각에서 그랬을까요? 이걸 좀 우리가 한번 되새겨 봅시다. 그런데 그 당시에 북한이 포섭 대상자로 지목하고 또 직접 관측 김동식이 만난 사람들이 2020년 현재의 장관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계시고 각계각층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이런 형국이 되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북한이 뿌린 혁명의 씨앗이 발아한 거 아니냐 라는 그런 분석도 본인들의 의사에 관계없이 북한이 포섭하려고 시도했다는 자체에서 우리는 의미를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김동식의 대남 정치 공작은 대단하다. 또 제가 여기서 보안상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까지의 이 공작상에 이 90년대 중반의 북한의 대남 공작, 대남 정치 공작의 대상자들이 2020년대 우리 사회에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지금 북한과의 관계 모색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김정은한테 먹히지 않는 이런 우리 자유로운 그 선진 대한민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